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확실한 인식이 아니라 관습이나 설레인 것 같다. 그러나 좀처럼 발견하기 어려운 진리는 여러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에 의해 발견되는 법이다. 이것은 여러 사람의 동의가 진리의 타당성을 확보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데카르트. 여행, 비행, 그리고 철학. 철학이란 과연 무엇인가? 나아가 철학자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내 강의를 듣는 학생들과 사적으로 만나면 항상 듣는 질문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들에게 철학이란 여행과 같고 여행자는 여행을 즐기는 여행자와 같다고 비유하곤 한다. 아주 낯선 곳을 여행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 낯설미 사라질 때까지 끈덕지게 그 여행지에 머물러 본 적이 있는지. 여행지가 더 이상 나에게 낯설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우리가 떠나왔던 바로 그것이 오히려 낯설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여행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자신이 떠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갈 시간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돌아올 때 우린 이미 자신의 삶과 터전을 낯선 무엇으로 성찰해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여행이 지닌 참다운 가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철학은 분명 이런 여행을 닮아 있다. 그 안에는 외부로 나아가려는 운동, 그리고 다시 그 외부로부터 내부로 돌아오려는 운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나는 철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싶다. 철학은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낯섦과 차이를 제공하는 학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철학을 필요로 한다. 철학은 현실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친숙한 생각을 문제 삼으며 항상 새롭게 그리고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바꿔놓기 때문이다. 단 한 번뿐인 자신의 삶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라면 누구든 자신의 삶을 비판적으로 음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행에서도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장소가 있듯이 철학에도 삶을 성찰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공간이 존재한다. 칸트의 용어를 빌리자면 우리는 이러한 정신적 공간을 초월론적 자리라고 명명할 수 있다. 여기서 초월론적 자리란 삶을 조망할 수 있게 해주지만 여전히 임시적이고 유동적인 성격을 갖는 정신적 지평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임시적 지평이 삶을 조망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지평으로 간주될 때 이제 초월론적 자리는 곧 초월적 자리로 변질되고 만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철학자들이 도입했던 초월론적 자리는 많은 추종자들에 의해 절대적 진리의 세계로 숭배되면서 결국 초월적 자리로 뒤바뀌고 말았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이 세상에 여행지라고는 단 한 곳밖에 없다는 오만한 발상, 어쩌면 병적이까지 한 발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초월론적 자리가 절대화된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노자의 도, 플라톤의 이데아 혹은 종교에서 말하는 신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철학자 장자는 이런 위험을 이미 알고 있기라도 했던 것일까? 그는 초월론적 자리에 오히려 일종의 허구 혹은 일종의 비유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를 배치하려고 시도했다. 장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섬세하고 용이 주도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그 누구라도 허구나 비유로서 설정된 초월론적 자리를 절대적인 도나 신처럼 착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미리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자라는 책의 서막을 장식하는 그 유명한 대붕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북쪽 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물고기의 이름은 곤이다. 곤의 둘레의 치수는 몇 천리인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컸다. 그것은 변해서 새가 되는데 그 새의 이름은 붕이다. 붕의 등은 몇 천리인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컸다. 붕이 가슴에 바람을 가득 넣고 날 때 그의 양날개는 하늘에 걸린 구름 같았다. 그 새는 바다가 움직일 때 남쪽 바다로 여행하려고 마음먹었다. 메추라기가 대붕이 나는 것을 비웃으며 말했다. 저놈은 어디로 가려고 생각하는가? 나는 뛰어서 위로 날며 수십 길에 이르기 전에 숲풀 사이에서 자유롭게 날개를 퍼덕거린다. 그것이 우리가 날 수 있는 가장 높은 것인데 그는 어디로 가려고 생각하는가? 소요유. 사실 대붕 이야기를 통해서 장자가 문학적 유의를 즐기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반대로 그의 대붕 이야기는 매우 심각한 철학적 의미를 띠고 있다. 그 철학적 의미란 과연 무엇일까? 천천히 장자의 사유 과정을 추적해 보도록 하자. 대붕이란 허구적인 새를 고안하면서 동시에 장자는 아주 재빨리 매추락이라는 현실적 새의 은유로 도입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장자의 숨겨진 속내를 잠깐 엿볼 수 있다.
하늘 높이 날고 있는 대붕에 의해서만 메추라기의 가능성과 한계가 보일 수 있듯이 우리는 초론적 자리에 이르러서야만 비로소 우리 삶을 직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사실 대붕 자체라기보다는 대붕과 메추라기 사이의 거리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떤 것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과 일정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만 하는 법이다. 초론적 자리가 만들어내는 현실적 삶으로부터의 거리도 이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낳는다. 다시 말해 세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계를 낯설게 볼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현실로부터 비약하여 대붕으로 상징되는 초론적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장자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혹은 장자의 사유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에 관한 실마리 하나를 얻을 수 있다. 이 실마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우선 비트겐슈타인의 이 다음 이야기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자. 세계를 영혼의 모습 아래서 포착하는 데에는 예술가의 작업 외에도 또 다른 것이 있다. 내가 믿기로는 그것은 사유의 길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세계 위로 날아가 세계를 있는 그대로 있게 한다. 세계를 위에서 날며 바라보며 비트겐슈타인 문화와 같이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세계를 영혼의 모습 아래 포착하는 데에는 두 가지 다른 방식이 존재한다. 하나가 예술가의 작업이라면 다른 하나는 사유의 길, 다시 말해 철학자의 작업이다. 물론 예술가나 철학자는 덧없는 일상적 삶을 묘사하고 성찰하기 위해서 모두 방법론적으로 영혼의 모습을 설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상적 삶 속에 매몰되어서는 그 삶을 조망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마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이 예술의 입장이 아닌 사유의 입장에서 세계를 조망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점은 사유의 길, 즉 철학의 길을 묘사하면서도 비트겐슈타인이 여전히 문학적 표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세계를 위에서 날며 바라보며 사유의 길을 묘사하기 위해서 비트겐슈타인이 또다시 문학이라는 예술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그것은 사유의 길과 문학의 길이 정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의 등산로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처럼 예술과 사유의 길이 본성적으로 차이나는 두 가지 종류의 길이라고 간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두 가지 길은 초론적 자리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닐까. 이 점에서 볼 때 장자의 전략에는 보다 더 심오한 측면이 있다. 처음부터 장자는 대붕이라는 문학적 메타포를 영혼의 모습, 즉 초원론적 자리에 설정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문학과 철학 사이의 경계를 교묘하게 흐리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는 왜 그랬던 것일까? 철저한 사유의 길이 초원론적 자리를 초월적 자리로 변질시켜버릴 수 있다면 한편 철저한 예술의 길은 초원론적 자리를 단순한 문학적 허구로 간주하게끔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장자는 매우 지혜로운 방식, 즉 문학과 철학이 교차되는 전략을 선택했던 것이다. 대붕을 도입함으로써 그는 초원론적 자리가 초월적 자리로 오해되는 것을 막았다. 동시에 초원론적 자리가 단순한 문학적 허구로 오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는 다시 메추라기라는 새로운 메타포를 도입한다. 대붕을 메추라기와 대조함으로써 혹은 대붕과 메추라기 사이의 차이를 설정함으로써 장자는 대붕이 상징하는 초원론적 자리가 삶을 내려다보게 해주는 중요한 철학적 지평임을 밝혔던 것이다. 장자라는 책이 문학책이면서 동시에 철학책으로서 읽힐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었다. 이 대붕의 유혹, 대붕은 다름 아닌 장자 자신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장자는 오직 대붕이 되었을 때에만 장자일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대붕은 바로 우리 삶을 조망할 수 있는 초원론적 자리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장자가 제안하는 초원론적 자리로 올라설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도 모두 가능한 것일까? 2000여 년 뒤 우리의 이런 고뇌를 마치 예상이라도 했던 것처럼 장자는 자신이 창조한 대붕 이야기 속의 그 실마리들을 상징적으로 각인시켜 놓았다. 그중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이다. 첫째, 이 이야기 속에서 대붕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변형의 상징이다. 변형의 테마. 대붕의 출생 비밀은 그가 원래부터 새였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물고기였다는 데 있다. 이 점에서 대붕은 한때 메추라기보다도 더 낮은 지위에 속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어쨌건 물고기가 메추라기보다는 바닥에, 지면에 더 많이 속박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둘째, 대붕의 비행은 자유롭다기보다는 오히려 의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의존성의 테마.
물고기로부터 변형되어 나온 대붕은 자기 마음대로 비행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었다. 오직 바다가 움직일 정도의 커다란 바람이 불 경우에만, 그럴 때에만 이 대붕이란 거대한 새는 남쪽으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 대붕 이야기의 주인공이 메추라기가 아닌 대붕인 것은 확실하다. 현실 세계로부터 속박되어 있지만 스스로는 자유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메추라기는 분명 일상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메추라기와 달리 대붕은 현실 세계로부터 비약하여 이 세계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고도를 확보하고 있는 철학자, 즉 장자 본인을 상징한다. 자신의 삶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법이다. 이 점에서 볼 때 메추라기보다 대붕이 자유롭다는 것은 누구에게라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간주하는 것은 오히려 대붕이 아니라 메추라기들이다. 흔히 자유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구속도 없이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연상하곤 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이해된 자유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만약 이런 의미의 자유가 가능하다면 우리는 인간의 유한한 조건에 속박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신과 마찬가지로 완벽한 절대자, 무한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자가 말하는 대붕의 자유는 신의 자유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태의 자유를 상징하고 있다. 대붕의 자유를 행글라이더로 하늘을 가로지르는 운동에 비유해서 생각해보자. 활공의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선 행글라이더를 들고 전망이 좋은 높은 봉우리로 올라가야만 할 것이다. 대붕이 날기 위해서 쿠말리 상공으로 비약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바람을 탈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고도를 먼저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글라이더를 타고 높은 봉우리를 박차며 허공에 몸을 맡긴다고 해서 우리의 활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린 급변하는 미세한 바람의 흐름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만 한다. 바람의 흐름을 제대로 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올라 예상했던 바로 그 지점에 제대로 착륙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붕 이야기에는 자기 변형이란 테마와 아울러 의존성의 테마가 동시에 함축되어 있다. 이 두 테마를 함께 숙고할 때 우리는 대붕이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특히 후자의 의존성 테마가 중요하다. 메추라기가 대붕을 조롱했던 이유도 바로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어떻게 바다가 움직일 정도의 커다란 바람이 불어야만 날 수 있는 새가 진정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비판을 예상이라도 했듯이 장자는 대붕의 의존성을 그리고 대붕의 유한한 자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물의 부피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그 물은 큰 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힘이 부족하게 된다. 당신이 한 사발의 물을 바닥에 움푹한 곳에 부으면 갈 때는 그곳에서 배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곳에 큰 사발을 띄우려 한다면 그것은 바닥에 붙어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배는 그런 얕은 물에 비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바람의 부피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그것은 커다란 양날개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힘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새가 구말리를 날아올라 자신의 밑에 발음을 두었을 때에만 그 새는 자신의 무게를 바람에 얹을 수 있는 법이다. 그 새가 남쪽으로 향하는 자신의 여정을 시작하려면 자신의 등에 푸른 하늘을 지고 앞에 명료한 시야를 얻어야만 한다. 소요유. 바람의 부피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대붕은 자신의 양날개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할 것이다. 오직 바람의 거대한 힘이 떠받쳐줄 때에만 대붕은 자유롭게 상공을 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붕은 단순히 거대한 바람만을 기다리는, 다시 말해 바람에 철저히 의존하기만 하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다. 대붕은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쿠말리 상공으로 비약하려고 매번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어느 순간 대붕 스스로 쿠말리 높이로 올라서야만 비로소 그는 자신의 밑에 바람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곤이라는 물고기에서 붕이라는 새로운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대붕이라는 새가 가지는 상승과 비약의 의지라고 말할 수 있다. 계속된 실패와 좌절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날고자 하는 의지를 관철시킬 때 비로소 어느 순간 대붕은 구말리 높이로 우뚝 올라설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이런 경우에만 대붕은 자신을 떠받치는 바람을 타고 모든 것을 조망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서게 될 것이다. 장자의 대붕은 모든 자잘한 것들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바람을 타고 유유히 푸른 하늘을 활공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구만리 높이까지 상승하여 남쪽을 향해 비행하는 대부분 과연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다보았을까? 아래 땅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먼지가 날리며 생물들이 서로 숨을 불어주고 있구나. 위를 보니 하늘은 푸르기만 하구나. 이것이 원래 하늘의 올바른 색일까? 끝없이 멀기 때문에 푸르게 보이는 것은 아닐까? 아마도 대붕이 아래를 내려다보면 이와 같이 보일 것이다. 대붕이 내려다보는 조망의 아득함과 아찔함을 설명하기 위해서인지 갑자기 장자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땅으로 내몰면서 이렇게 말한다. 아래의 땅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먼지가 날리며 생물들이 가쁜 숨을 몰아내쉬고 있다고. 자, 그럼 이제 고개를 돌려 하늘을 올려다보자. 하늘은 푸르기만 하다. 그러나 푸른 빛은 하늘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색깔일까? 아니면 끝없이 멀기 때문에 일종의 착시현상으로 푸르게 보이는 것일까? 그렇다면 구만리 상공을 웅장하게 비행하고 있는 대붕은 이 세계와 이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아쉽게도 장자는 대붕의 조망에 대해 여운을 남기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마치 구만리 아래에 있는 우리가 이 대지에 서서 구만리 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즉 위대한 새 대붕의 비행과 그의 조망에 대해 알 길이 없다는 듯이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조바심이 우리로 하여금 대붕 이야기, 다음에 전개되고 있는 장자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든다는 점이다. 마치 장자의 대붕 이야기는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세라자데가 들려준 첫 번째 날 밤의 이야기를 닮아있다. 하룻밤을 지내고서 그녀를 죽이려고 했던 왕은 그녀가 하다가만 이야기의 결말을 듣기 위해 결국 천일을 보내야 하지 않았던가. 3. 알바트로스에 비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장자의 대붕 이야기는 자유의 이야기로 기억되고 있다. 분명 매우 높은 곳에서 자유롭게 비행하는 대붕의 모습은 메추라기 같은 새들보다 한결 자유로워 보인다. 그러나 사실 이런 인상은 표면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천천히 대붕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는 예기치 못한 사실을 엿볼 수 있게 된다.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붕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것은 바로 메추라기들이 아니었던가. 메추라기와는 달리 대붕은 자유롭다고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자유로운지조차 신경 쓸 틈이 없는 숨가쁜 존재로 비춰진다. 바로 이런 이유로 메추라기는 대붕의 거대함을 조롱하고 대붕은 진정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고 단정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장자는 비아냥거리는 메추라기의 입을 빌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철학과 철학자의 숙명, 일상에 매몰되어 있는 일반인들에게는 조롱거리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철학자의 비극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는 시인의 비극적 숙명성을 슬프게 노래했던 프랑스의 시인 보들레르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깊은 바다 지치는 배를 뒤쫓는 태평꾼인 느림보 길동무들, 커다란 바다새 신청혼들을 뱃사람들이 흔히 장난삼아 잡는다. 널빤지들 위에 놓이자마자 이 창공의 왕들도 서투르고 수줍어 가엾게도 그 크고 하얀 날개를 노들처럼 제 곁에 버려둔다. 날개도 진 이 깃손 얼마나 기가 죽어 어색한가. 전에는 그토록 아름답더니 얼마나 우습고 초라한 몰골. 꼴통대로 풀이 건드리며 약 올리는 사람에 절뚝거리며 못나는 병신신용을 해대는 사람, 폭풍 속을 넘나들며 활자비를 비웃는 이 구름의 왕자를 닮은 것이 바로 시인. 땅 위로 쫓겨나 놀림당하는 마당에서는 그 거인 같은 날개 때문에 걷지도 못하다니. 보들레르, 알바트로스, 악의꽃. 대붕과 메추라기 사이의 대조는 보들레르에게 있어서 알바트로스라는 새와 선원들 사이의 대조로 반복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알바트로스를 본 적이 있는가? 이 새는 추운 북극 지방에서 서식하며 커다란 날개로 매우 높이 그리고 아주 의연하게 날 수 있는 새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알바트로스를 직접 본 많은 사람들은 웃음을 금치 못할 것이다. 이 새가 눈 덮인 땅 혹은 호수에 착륙할 때의 모습은 그야말로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요란스럽기 때문이다. 아주 높은 하늘에서의 우아함과는 달리 알바트로스는 거의 떼굴떼굴 구르다시피 하면서 아찔하게 착륙하는 새이다. 이것은 그의 날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벌어지는 불가피한 현상이었던 셈이다. 착륙이 요란스러운 것과 마찬가지로 알바트로스의 이륙 또한 거창하기만 하다.
충분한 도약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하늘로 비상하기 어려울 것임은 자명하다. 그래서 그런지 극지방을 지나가는 배의 선원들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알바트로스를 포획할 수 있었다고들 한다. 그러나 선원들이 별 생각 없이 장난삼아 창공의 왕을 잡아서 조롱하는 것을 보고서 보들레르는 시인으로서 자신의 운명과 그 비극을 직감하게 되었다. 폭풍 속을 넘나들며 활자비를 비웃는 이 구름의 왕자를 닮은 것이 바로 시인. 땅 위로 쫓겨나 놀림당하는 마당에서는 그 거인 같은 날개 때문에 걷지도 못하다니 알바트로스가 의연하게 날 수 있는 곳은 활자비가 쏘는 활을 비웃을 정도로 아주 높은 곳, 모든 것을 쓸어가듯이 격렬하게 휘몰아치는 폭풍우가 부는 바로 그런 곳뿐이다. 보들레르는 알바트로스가 날고 있는 장소야말로 시인의 상상력이 펼쳐지는 창조의 공간을 상징한다고 보았다. 비트겐슈타인이 말했던 것처럼 세계를 영혼의 모습 아래서 포착하기 위해서 시인 역시 영혼의 높이까지 비상해야만 한다. 그런데 영혼의 높이 혹은 폭풍이 요동치는 곳에서 머물기 위해 시인은 땅의 세계에서와는 확연히 다른 거대한 날개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 거대한 날개는 애석하게도 땅의 세계에서는 도무지 쓸모가 없는, 그래서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 애물단지이다. 보들레르가 보기에 바로 이 대목에서 시인의 비극적 운명이 자리 잡고 있다. 흥미로운 일인데 알바트로스는 동양에서는 신천홍이라고 불리고 있다. 신천홍, 이 말은 하늘을 믿고 있는 늙은이 같은 새라는 뜻이다. 우리는 땅을 믿고 살고 있고 메추라기 같은 새는 나뭇가지를 믿고 살고 있다. 그러나 알바트로스는 하늘을 믿고서 살아가는 새이다. 그렇다면 하늘을 너무도 편안한 안식처로 생각하고 있는 알바트로스가 어떻게 땅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알바트로스가 인간들의 땅에서 유쾌할 수 있단 말인가? 땅에서라면 이 새 역시 결국은 너무도 어색하고 불편한 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알바트로스와 선원 사이의 차이, 그리고 대분과 메추라기 사이의 차이, 이것은 우리를 일종의 결단으로 내몰고 간다. 모든 것을 조망할 수 있는 초론적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일상의 삶에 매몰되어 무반성적으로 살 것인가. 물론 보들레르는 선원으로부터 조롱받는 알바트로스가 되고자 하며 장자는 메추라기로부터 조롱받는 대붕이 되고자 한다. 어쩌면 초론적 자리에 서려는 비약은 일상에 매몰된 사람들의 오해와 조롱을 뚫고 끈덕지게 사유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오해와 조롱은 보들레르나 장자 같은 시인 그리고 철학자에게는 오히려 하나의 축복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보들레르나 장자가 초론적 자리에 서 있는 상당히 비범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일 수 있기 때문이다. 2장 낯섦과 차이에 머물기.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한다는 것은 여행하고 번역하며 교환한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타자의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고 질서 파괴적이라기보다는 횡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 타자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담보로서 보증된 상품을 서로 매매한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헤르메스, 즉 내거리의 신, 메시지와 상인의 신이 있는 것이다. 미셸 셰르, 헤르메스, 커뮤니케이션, 낯설음을 만드는 기술. 대붕 이야기의 메추라기는 일상적 삶에 매몰되어 있는, 따라서 자신의 삶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징한 것이다. 메추라기 같은 존재에게 있어 철학과 철학자는 삶에 아무런 쓸모도 없는 일에 힘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불쌍한 인간으로 비춰질 뿐이다. 그러나 과연 이들의 생각대로 철학은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일까? 그리고 철학자는 철학이라는 불필요한 학문을 위해 쓸데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존재일까? 그렇다면 이런 가혹한 질문에 대해 장자는 어떻게 대답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장자를 읽다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에피소드 하나를 접하게 된다. 해시가 장자에게 말했다. 자네의 말은 쓸모가 없네. 그러자 장자가 이야기했다. 쓸모 없음을 알아야만 함께 쓸모 있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법이네. 땅은 정말로 넓고 큰 것이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사람이 쓸모를 느끼는 것은 단지 자신의 발이 닿고 있는 부분뿐이라네. 그렇다면 발이 닿는 부분만을 남겨놓고 그 주변을 황천 저 깊은 곳까지 파서 없앤다면 그래도 이 발이 닿고 있는 부분이 쓸모가 있겠는가? 해시는 장자의 선배에 해당되는 사상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고대 중국 철학사에서 공손룡과 함께 언어 철학과 논리학 분야의 선두주자였던 인물이다. 그래서 이후에 공손룡과 함께 해시는 명가라고 불리게 되었다.
장자는 해시로부터 많은 사상적 영향, 특히 상대방의 주장을 논박하고 해체하는 테크닉을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장자책 전편에는 해시와 관련된 많은 에피소드들이 등장하고 있다. 방금 읽어본 땅 이야기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 이야기에서 해시는 메추라기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게 장자의 철학이 쓸모없다고 조롱한다. 그래서 장자는 쓸모가 있으면 쓸모가 없음을 알아야만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가볍게 대꾸하고 있다. 이 간단한 답변의 의미는 무엇일까? 쓸모를 강조하는 우리의 일상적 삶은 표면적으로는 쓸모가 없어 보이는 철학을 통해서만 제대로 음미될 수 있다는 말일까? 그렇다면 쓸모가 없는 철학이 우리의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더 큰 쓸모가 있다고 장자는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 그러나 아이러니해 보이는 이런 표현 뒤에는 다시 말해 장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철학의 쓸모없음 이면에는 보다 더 심오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이어지는 장자의 이야기를 좀 더 음미해 봄으로써 그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장자가 쓸모없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례 자체가 사실 매우 중요하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장자의 철학이 어떤 논리로 이루어졌는지를 직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그가 쓸모없음을 어떤 식으로 비유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장자의 비유는 간단하다. 그의 말대로 땅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단지 내 발이 딛고 있는 그 한 부분의 땅일 뿐이다. 그래서 이 순간 우리가 밟고 있지 않은 발 모양 옆에 다른 땅들은 사실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장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되묻는다. 그렇다면 당신이 딛고 서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땅들을 없애버린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잠시 동안 서 있기가 어려울 것이다. 장자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이 일순간 현기증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딛고 있는 땅과 그렇지 않은 땅을 낯설게 살펴보게 된다. 바로 이 대목이 중요하다. 장자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서 있다는 차명한 사태를 매우 낯선 상황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달라진 것은 사실 전혀 없다. 난 내가 딛고 있는 땅에 여전히 서 있고 내가 밟고 있지 않은 땅들도 여전히 내 앞에 펼쳐져 있다. 그러나 이제 무엇인가 예전과는 크게 달라 보인다. 나는 내가 서 있다는 것 자체를 하나의 축복으로 혹은 경이로운 행위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느낄 수 있는가? 방금 대붕이 우리 곁을 스치며 날아갔다는 사실을. 장자에게서 대붕이라는 존재는 바로 우리 삶을 낯설게 보도록 만드는 초론적 자리를 상징했던 것이다. 우리가 자신이 선자리를 아찔하게 경험할 수 있다면 바로 그때 대붕은 우리 곁을 스치고 지나간다. 땅 이야기에서 대붕이 우리 곁을 지나친 지점 역시 이와 유사하다. 그것은 바로 발이 닿는 부분만을 남겨두고 그 주변을 황천, 저 깊은 곳까지 파서 없앤다면 이라는 대목이다. 장자가 도입한 가정을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결국 낭떠러지에 서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앞에는 유혹하듯이 혀를 날름거리며 입을 벌리고 깊은 시면이 놓여있다. 식은땀이 등 뒤에서 흘러내린다. 아, 내 앞에 평탄한 평지였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이 위험한 장소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보인다. 장자는 이렇게 낭떠러지의 위험스럽고 아찔한 경험을 지금 평지의 자리에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장자의 대부분 평지에 서 있음과 낭떠러지 가장자리에 서 있음, 즉 평지와 낭떠러지 사이의 차이에서 휑하게 날고 있었던 셈이다. 평지에 서 있는 경험은 그 자체로서는 전혀 낯선 경험이 될 수 없다. 오직 낭떠러지의 경험으로부터 반추되었을 때에만 평지에서의 경험이 생소한 무엇으로 우리에게 부각될 수 있는 법이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장자 스타일이다. 사실 땅 이야기에서 장자가 강조한 것은 쓸모없음의 가치를 도입했다는 점이 결코 아니다. 장자는 일상적인 쓸모 있음에 대해 쓸모없음이라는 영역을 새롭게 도입하려고 한 것이 아니란 말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장자가 부각시킨 것은 낭떠러지 경험을 일종의 차이의 경험으로 도입했다는 것이다. 차이를 도입하기, 낯설음을 발생시키기. 바로 이 점이 장자의 땅 이야기를 의미심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